제가 담당했거나 멘토링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2-3년 차가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첫 회사 잘 선택해라." 조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첫 회사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놔야 된다라는 말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첫 회사는 보통 사랑스럽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첫사랑에 비유를 하거든요. 첫사랑 영원하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대체로는 잘 안 끝나죠. 첫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첫 선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싫고 처음에 간 곳을 정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회사 적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성장을 뒤늦게 고민하는 케이스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물경력에 대해서도 빨리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선배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자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주니어 개발자이자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개발자가 아니어도 좀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 제 경험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에 합류한 주니어의 성장 2-3년 차 동안 이런 것들을 얻자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은 다뤄볼게요. 스타트업이 뭐고 주니어 성장이라는 게 뭐고 왜 하필 2-3년 차에 대해서 다루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어내자, 확보하자라는 얘기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장점을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정적이게 직장을 다니고 나의 경력, 커리어도 자동적으로 누적이 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터뷰를 보거나 책의 앞부분을 보면은 구글 출신의 뭐 N사 출신의 이런 것들이 붙게 되잖아요. 회사의 이미지가 내 개인 브랜딩하고 연결되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겉으로 보여졌을 때 수동적인 사람도 '아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약점들도 있겠죠.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세스 이거 좀 답답해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느린 부분이 있어요.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결정을 이제 통보받을 때 이해할 수 없거나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뭐 대기업이라는 특징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규모도 있고 다양한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15년 차, 20년 차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회사 조직 문화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최근에 하지만은 이게 노력을 한다와 잘 되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좀 별개의 얘기다. 결국에 대기업의 강점, 약점이 스타트업에서는 약점, 강점이 되겠죠. 서로 대치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스타트업의 강점은 일단 일이 즐거워요. 처음에 1년 차, 2년 차 하다 보면은 좀 느껴지겠죠. 네.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스타트업에서도 뭐든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스타트업에 대체적으로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경력 대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참여 기회도 높아요. 내 의견을 표출하고 그게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는 경험을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구성원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소속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주체성이라고도 보죠. 즉 내가 일하는 게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기여가 재밌어요. 회사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죠. 회사의 인원수, 규모라든지 조직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스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사이트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올라운더가 되는 거죠. 이에 반면에 약점들을 살펴보면 안정성, 이게 고용 안정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들, 돈 문제도 관련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복지 혜택도 비교적 적은 것도 맞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기회도 대기업보다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내에서 스터디를 만들고 싶은데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모수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할 수밖에 없고 외부 커뮤니티에서 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멘토 시니어 리더가 부재할 확률도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처음에 들어갈 때 어느 팀에서 일하는지 사수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를 경력화시킬 때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최악의 상황은 내가 다녔던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나는 경력은 있지만 이 회사를 통해서 내 브랜딩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은 주니어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주니어의 성장 방법은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강점을 찾고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기 전에
직장인이 되기 전에 지원서에 적었던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업에 갔을 때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합류했을 때 게임의 레벨로 한번 표현을 해 본다면 몇 레벨일까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일 거예요. 대략 레벨 1 에서 많아도 5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업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도 기준치에 못 미칠 확률이 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내 강점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단점이 있는 거 당연하죠, 신입한테. 아직 모르는 거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쓰는 이유.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어. 열정이 있어. 금방 따라올 거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은 점점 보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때문에 아직 레벨 0에서 5일 때 어차피 맞으면 한 방이라면은 공격력을 키워서 우리 회사, 우리 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능력치를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시니어랑 좀 비교를 해 보자면은, 시니어는 수비수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팀원들한테 오더를 내리고 또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조언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팀이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든든한 수비 역할을 해 주는 수비수 같은 능력치를 키우는 게 시니어의 성장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주식에서 얘기하는 자산 분배 법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신입 때는 그럼에도 나를 쓸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강점을 찾고 강화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스타트업에서 2, 3년 차 또는 사회인으로서 2, 3년 차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대표적인 이직 시기로 불립니다. 빠르게 가시는 분들은 1년도 있고 오래 있을 분들은 오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래 있더라도 '이직을 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2-3년 차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 차라고 하는 시점은 경력직 채용의 시작이에요. 채용 공고 경력직을 보면은 제일 낮은 단위가 어디부터예요? 2-3년 차부터이잖아요. 즉 회사들이 나의 경험을 경력으로 쳐주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초년생에서 사회인으로 변화하는 시기예요. 저는 아직도 응애인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남자분들한테 확 와닿는 얘기를 해 보죠. 군대 얘기죠. 우리 2 년도 안 되는 시기에 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짬을 무시를 못 하죠. 1 개월, 2 개월 먼저 시작한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사회 초년생 0년 차랑 사회인 2년 차, 3년 차는 아는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2-3년 차 때는 책임의 크기도 조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일을 부여받았으면은 내가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1년 차, 2년 차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기대도 커져요.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외에 회사에 대한 얘기나 조직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또는 역할도 부여되기도 하고 TF에 참여를 하게 된 횟수도 늘어났겠죠.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연인이나 결혼 등 직장 외의 일도 신경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준할 때는 일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플러스 A가 붙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스타트업과 주니어의 성장과 스타트업에서의 2-3년 차라는 시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3년 차에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 봤어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실무 역량 부분이 내용이 좀 많을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여와 결과를 얻어야겠죠. 2-3년 차가 된 여러분들한테는 가능성보다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증명과 성과를 보는 시점일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회사들은 아직 주니어 개발자지만은 어느 미들급으로 갈지, 어떠한 시니어로 될지를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즉 과거와 현재를 이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 달라가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증명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타트업에서 합류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스타트업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퍼센트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A부터 G까지 다 경험을 해 봤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리드를 했다라는 거면 더 좋겠죠.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경력직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 봤다라는 기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일과 결과들을 정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생생할 때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이지 내 스탯 상태창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갱신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쯤에 정리하려면은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료가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재료가 생생하게 남아 있고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무 역량이에요. 뭐 당연히 회사 갔으니까 실무 역량 얻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실무 역량이 뭔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런 것들이겠지라고 얼핏 아는 거라면은 이번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 스킬에 대한 건데 취준생 때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현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제로 회사가 어떤 분위기에 개발 프로세스랑 기획과 배포, 유지 보수들을 처리하는지, 개발 환경은 어떻게 되고 기술 전략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하드 스킬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갔으니까 이럴 때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취준생 때는 돈이 드니까 못 쓰는 것들을 이제 회사니까 회사 돈을 쓰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쓰고 있는 툴의 프로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것들의 기능 차이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유료로만 제공되는 툴들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드 스킬을 확보를 하고 또 통찰력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앞장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를 잡고 이것들을 유지 보수하고 배포를 할 건지 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협업할 때 트러블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또는 개발자로서 아니면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습관과 인성들에 대해서 저러면은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구나. 저 사람은 개발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머리가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통찰력도 있고요. 팀에 대한 이해.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팀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팀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팀원이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팀장에 대해서 내 그냥 경험,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아쉽고요.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에서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이런 능력을 원하는데 우리 팀장이 이것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은 내 주관적인 의견과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리 팀장, 우리 팀원들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직력에 대한 것도 실무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회사가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서 실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팀만 잘해서는 우리 팀의 결과가 잘 나오진 않아요. 협업하는 팀이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 또는 돕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비교적 작은 조직에서는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사실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 일만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에 대한 욕심이 클수록 이 부분을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입 채용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대학생들의 지원서에 많이 보이는 문구이죠. 저는 팀을 위해서 돕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현업의 팀장님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까요? 글로만 적힌 걸로 이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면접 때 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입이 부족하다라는 거 당연히 알죠. 많은 거를 크게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주로 볼 거고 면접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딴지를 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지원서에 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라는 문구를 봤을 때 우리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채용을 할까요? 맡기는 것도 웃기죠. 그런데 현직자는 얘기가 다르죠. 팀의 융화, 분위기 메이커다. 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팀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팀 분위기가 퍼포먼스를 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도 내보셨나요? 어떻게 성과까지 달성을 해보셨나요? 실제 있었던 일 기반으로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자이고 대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가졌던 핏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팀에 잘 맞는지 컬처 핏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조직력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경영직 면접이 힘든 상황.
팀에서의 경험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느꼈던 주관적인 경험만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회사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좋은 동료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좋은 사람을 확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 얘기할 때 회사는 대체적으로 조직 몰입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경영진 면접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경영진 면접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합격했네. 무난하게 합격하겠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컬처핏이다. 그리고 경영진 면접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즉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게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회사에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중요한 실무 역량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소프트 스킬이죠. 소통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글을 쓰고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비개발자와도 잘 소통을 하는지를 체크를 할 거니까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런 소통에 대한 방식들은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해당 도메인인데요. 이거는 스타트업에 좀 더 집중된 얘기이긴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의 기대는 딱 보면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개발자라면은 나 혼자 회사의 프로세스를 또는 우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확보돼 있다. 또는 구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확보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도 대기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서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그러면은 동종 업계의 경력직을 찾게 될 거고 헤드헌터한테도 연락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스타트업의 경력직한테도 연락을 오게 됩니다.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2-3년 차 또는 5년 차가 되면은 헤드헌터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은 인력풀을 확보하는 게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니까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나가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시스템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면은 그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인사랑 노무 쪽이에요. 사회초년생에서 사회인으로 변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회사로서, 직장으로서 어떠한 곳인지를 체크하는 능력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무사급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스톡 옵션을 받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실효성이 있을까?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는 뭘까? 회사가 나한테 과한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회사의 인사 프로세스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상도 잘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채용되는,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3년을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회사를 다니면서 중요한 부분일 거거든요. 번외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 지역이나 연봉이나 나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거고 2-3년 차가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나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사나 회계 담당자들이 잘 아시기는 하는데요. 간혹 회사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 다음 세대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으로도 또는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계 동료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니어 때 알게 된 업계 동료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성장을 한 친구잖아요. 전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차, 10년 차가 될 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도 그 이후의 행보는 다를 수 있잖아요. 비슷하다면은 비슷한 업계인으로서의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요. 많이 달라졌다라면은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협업했던 경험이 좋다라고 하면은 지인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니어 때는 우리 커리어의 가장 저점이잖아요. 서로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게을러질 때 자극이 될 수 있는 좋은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대기업에서는 사내 교육이나 기술 컨퍼런스, 스터디들이 활성화될 확률이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스타트업은 그런 확률이 적고요.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인 거죠. 경력이 쌓일수록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어질 거예요. 더 많은 인사이트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쉽게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거나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주니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과 내 고민들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인사이트를 넓힐 수도 있겠죠. 때문에 내가 높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참여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현직의 상황, 이직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는 지금 높게 참여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트워크를 하나라도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인들 간의 스터디도 훌륭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용량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열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감당하고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스트레스 해소법이 내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번아웃이 오게 되는지, 회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의 남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나라면 저 사람만큼 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상황이어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못하겠다. 이런 나의 역량들, 그릇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해서 나중에 안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성장을 할 때 깨지고 다시 붙는 거는 중요한데 완전 박살나면은 안 되잖아요. 현직자로서의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한지,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개발자를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자란 직업의 정의를 해보고 취업하기 전의 이미지와 지금 2, 3년 차가 되면서 갖고 있는 개발자란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저한테 들어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개발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현직을 해 보니까 제가 개발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개발을 좋아했던 시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개발을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던 친구인 거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나는 더 실력을 쌓아서 개발을 아는 기획자를 해 봐야겠다.' 또는 '아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분석가로 전향을 하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환경 구축을 좋아하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렇게 가기도 하죠. 이러한 사고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인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보통은 교육하면은 가르치는 행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정의하자면은 가르치는 행위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를 했냐면은 저도 저한테 물어보죠. "왜 교육을 좋아했지?" "아 나는 사람의 가치를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지도 넓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2-3 년, 5 년, 10 년의 계획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커리어를 애자일하게 설계를 해서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겠죠. 조금 다른 방향의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준 때는 일만 시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은 2, 3년 차가 되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업과 직장을 구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돼.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잖아요. 때문에 모든 질문에는 "나는 어떻지?"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인지 적게 받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무작정 고민하고 이런 루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직업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시는 2-3년 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2-3년 차 그리고 그 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